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 권리지. 그래서 시민은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의 나눔을 요구해야 해. 그래서 나눔은 더 이상 시민들이 시혜와 자선에 의존하도록 해서는 안 돼. 이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눔을 상상하고 실천해야죠. 나눔은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권리와 연대입니다. 이번 강의가 나눔의 예술인 이유라면 예술을 소재로 해서 나눔을 말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는 모두가 배우고 세상은 온통이 무대다. 사실 연극에는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나눔이야말로 인생이거든요. 인간은 나누어질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사진 한 장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크게 연민, 공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사진 한 장이 가지는 힘이 아주 클 수 있다라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이제 나눔의 실천을 어떻게 영화로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텐데요. 영화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주제들을 이제 던져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화를 매개로 나눔의 실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극과 시, 사진과 음악, 그림과 영화 등 예술적 도구로 나눔의 철학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함께 연대를 하는 행위. 이처럼 숭고한 예술적인 행위가 또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심볼입니다.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한 줄기로 모아진 열매는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시민을 교육하고 사회 정책을 만드는 시민단체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강과 바다를 만들듯 나눔의 마중물을 꿈꿉니다. 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 권리의 눈으로 본 나눔의 예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나눔의 시선. 헬렌 켈러인가 오드리 헵번인가, 헬렌 켈러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헬렌 켈러와 오드리 헵번은 상이한 나눔의 시선과 실천을 한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영국 배우들이랑 같이 할 거거든요. 왜 영국 배우들이랑 같이 하냐? 배워야 되니까 배우 이렇게 같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는 모두가 배우고 세상은 온통이 무대다. 그래서 사실 연극에는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나눔이야말로 인생이거든요. 나눔의 예술. 인간은 나누어질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이해하면 나눔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나눔은 연극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연극이야말로 가장 전달력이 깊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우리들의 삶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건 거거든요. 자, 우리 연극을 매개로 해서 연극 배우들과 함께 나눔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눔의 철학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행을 떠나가 볼까요? 여기 작은 통이 있습니다. 이 통 안에는 작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이 통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아예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이 세상이라면 가출, 자살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을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쌍하다고 여기고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통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통이 넓으면 쓰러진 아이도, 튀어나온 아이도 새로운 통에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는 적응 못하는 개인일까요? 아니면 좁은 통일까요? 슬픈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장은 깊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가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자살을 결심하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10년 뒤에 그 가족은 잘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가족의 엄마는, 부인이죠. 부인은 백내장에 걸렸고 큰딸은 당뇨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알바를 하는데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아빠가 남겨놓은 엄청난 빚 때문이었거든요. 엄마가 백내장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고 그 가족은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14년에 있었던 세모녀 자살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을 힘이 있었으면 살려고 하지 그랬느냐. 그리고 정부에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알아보지 않았느냐. 이 엄청난 빚들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늘 위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다가 사회복지 혜택을 알아봤지만 두 딸은 30대였고 30대였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있다는 판단들 속에서 어떤 지원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쓰러지게 되니까 자살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개인의 어떤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보장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 사회의 문제일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오드리 헵번과 헬렌 켈러입니다. 연극으로 그들의 대비되는 생각과 실천을 한번 볼까요? 오, 뭐야, 홍기준. 오늘 책 되게 열심히 읽는다? 말 걸지 말아줄래?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오, 뭔데, 뭐 읽는데? 말 걸지 말라니까. 뭔데, 말해봐, 뭔데, 뭐. 봐봐.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가 가진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진짜, 누구신데? 햇반. 햇반?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왜? 봐봐. 여기 더 좋은 말이 있어.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의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오드리 헵번. 햇번씨구나. 야, 햇번이 이런 마음으로 유니세프 봉사활동을 했구나? 유니세프? 유니세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차별 없는 구호 정신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제단체야. 야, 내가 지금 무슨 책 읽고 있었는지 알아? 이거 헬렌 켈러네. 야, 알지?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셨지만 설리번 선생 만나가지고 장애를 극복한 그 장애인들이 귀감이 되시는 분 아니야? 오, 의외로 기억력 좋은데. 다니까 내가. 야, 근데 너 헬렌 켈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 글쎄,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44살? 땡! 바로 88살까지 사셨어. 야, 그 시절에 완전 장수한 거 아니냐? 근데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해서 유명해진 건 이미 10대 때거든? 그럼 20대 때 이후에는 뭘 하고 사셨을까? 글쎄, 내일 예대망엔 포착이 안 됐는데. 사실은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몰라.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헬렌 켈러가 한 일들을 감추고 싶어 했거든. 헬렌 켈러가 FBI 1급 관리 대상이었대. 왜? 야, 나 좀 궁금해.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잖아. 이 헬렌 켈러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관심을 가졌어. 근데 헬렌 켈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생긴 원인을 사회라고 본 거야.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고 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 말 알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은 틀릴까 맞을까? 맞지. 건강을 잃으면 직장도 잃고 그리고 병원비도 많이 들 테니까.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의료가 무상이고 교육도 무상이고 거기다가 실업수당도 충분히 나와. 그러면은 뭐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있으면 개인이 건강을 잃어도 모든 걸 다 잃지는 않는다는 거야. 헬렌 켈러는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을 한 거야. 되게 훌륭한 일을 하셨네. 근데 정부가 왜 싫어한 거야? 예리한 질문이야. 미국 정부는 사실은 오드리 헵번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거든. 근데 이 헬렌 켈러는 사회랑 정부를 비판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인권 운동, 반전 운동, 노동 운동 거기다가 사회 복지 정책을 도입하라고 이렇게 사회 운동까지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나 여태까지 이걸 왜 몰랐지? 사실은 나도 이 책 읽기 전에는 몰랐어. 미국 정부는 그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했던 전반기 인생만 홍보하려고 했어.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후반기 인생은 감추려고 했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른대. 다행이다. 나는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줄 알았어. 야, 아름. 나 이 헬렌 켈러 책 좀 빌려주라. 나 이제 이 오드리 헵번에서 헬렌 켈러로 내가 갈아탈 거야. 오, 그래 기준아. 책을 다양하게 읽고 기준을 잘 세워야 돼. 기준 없는 기준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붕어 없는 붕어빵이라니까. 아름아, 빵 하니까 빵이 먹고 싶어. 빵 먹으러 가자. 배 빵빵하게. 야, 난 붕어빵 먹고 싶은데 붕어빵 사주면 안 되냐? 안 돼. 아이씨, 사줘. 알았어, 사줄게. 가자.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헬렌 켈러는 그 구조와 상황을 바꾸려고 했고 오드리 헵번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오드리 헵번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려는 활동을 펼쳤고요. 그래서 유니세프의 대사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림 한번 볼까요? 헬렌 켈러와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 둘은 어떻길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1919년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만남은 헬렌 켈러는 구조와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이 안전하려면 그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펼쳤거든요. 헬렌 켈러는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을 주장을 하게 돼요. 1919년에 나는 왜 사회주의자가 됐을까? 거기서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노동자도 만나봤고 장애인도 만나봤고 그리고 인종차별의 현장에도 가보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회를 바꾸고 권력관계를 바꾸고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어떤 시선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찰리 채플린은 동일한 경로를 겪게 됩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30살에 이 헬렌 켈러를 초대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삶과 내 삶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찰리 채플린은 이 영화까지 만들게 되는데 그게 시티 라이트라는 영화거든요. 자, 그런데 우파들은 헬렌 켈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저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됐다. 왜 세상을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이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헬렌 켈러가 왜 미국 사회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이 은폐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의 나눔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드리 헵번형이냐, 헬렌 켈러형이냐. 오드리 헵번형에 있어서의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노력하지 않는 개인, 의지가 없는 개인인 건 거고, 그를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오드리 헵번형의 이 자선의 관점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헬렌 켈러처럼 문제의 원인은 구조와 권력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는 시민인데 그들에게 권리를 가르쳐주고 그들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환경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선의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착한 마음들을 일러주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헬렌 켈러는 그들에게 구조적인 억압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받고 그리고 어떤 관점의 나눔을 여러분들은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편의상 앞에 자선, 시혜의 나눔을 우리는 나눔 1.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나눔 2.0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눔 1.0은 이제 알겠는데 나눔 1.0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서부터 나눔 2.0이 무엇인지를 연극을 통해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름아, 나 배고픈데 빵 먹으러 가자. 배빵빵하게. 야, 나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진짜 틈베리가 새삼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틈베리? 응. 베리가 상했어? 그 상한 거 먹지 말고 빵 먹으러 가자고. 배빵빵하게. 기준아, 튼베리가 아니라 그레타 툰베리. 틈베리?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야. 근데 2019년도에 이 학생이 16살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 근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정치가들을 상대로 이런 일침을 날려. 네가 한번 읽어볼래? 내가? 나 지금 게임하고 있는. 빨리. 그만하고 읽어봐 빨리. 여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게임해도 되지? 야, 완전 멋있지 않냐고. 내가 이 툰베리 영상을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 아니, 툰베리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지구 문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엄청 높인 거잖아. 난 툰베리를 보면서 세계 시민의 포스를 느꼈어. 보스. 그리고 이 툰베리가 한 말이 그냥 쓰레기를 줍자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개인의 도덕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구조와 정치적인 문제를 제시한 거잖아. 진짜 감동적이지 않냐? 감동적이네. 거기다 더 대단한 거는 이 그레타 툰베리의 행동이 2019년 2월 15일에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파업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이 학생들이 주도해서 125개국, 2천여 개 도시에서 125개국의 2천여 개의 도시. 거기서 학생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어. 청소년들 너무 대단하지 않냐, 진짜?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도 만만치 않아. 뭐야, 너 아는 것처럼 말한다? 야, 당연하지. 너 우리나라 선거권이 처음에 몇 살이었는 줄 알아? 20살? 땡! 뭐야? 23세. 1947년에. 그리고 1948년에 21세. 1960년에 20세. 2005년에 19세. 2019년에 18세. 오, 맞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하고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배우잖아. 그렇지. 이게 다 나추자라는 청소년 그 모임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려고 뭐 거리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국회 막 청원도 넣고 이런 노력을 했던 거야. 근데
2004년도에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가 출범을 했지.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야. 오,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 운동에 참여하셨대. 진짜? 요즘은 막 정치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잖아. 요즘이든 옛날이든.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이 사회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오, 훌륭하다. 맞아. 우리도 틀 안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틀을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의 권리를 잘 알고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거지. 그레타 툰베리가 기성세대한테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처럼. 아름. 난 아름을 만나면 항상 배움이 한아름 느는 것 같아. 아재 개가 한다 또. 내가 어떡하냐? 왜? 내가 이제 더 이상 늘 지식이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기준아. 헛소리 그만하고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빵 먹으러 가자니까. 떡볶이. 배가 빵빵하게. 아, 그럼 빵 먹고 떡볶이 먹자. 그럼 어떻게 다 먹어? 오케이. 자, 여러분 어떠세요? 툰베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How dare you? How dare you? 감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물려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는 지구 환경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이 집을 왜 어른들은 이렇게 오염되고 그리고 문제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물려줄 수 있어? How dare you? 너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권을 18세까지 낮추고 17세까지 낮추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몽골에서 이 황사가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푸른 아시아라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그들에게 나무를 심어주러 갑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주러 가는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조경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조직가를 파견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3년 동안은 조경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 황량한 사막에다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3년이 지나서 다시 가보니까 나무가 다 사라졌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나무를 다 베어다가 땔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시혜적으로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주민활동가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끊임없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차차르간이라는 나무인데요. 차차르간이라는 나무는 비타민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어떤 그 생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농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는 재투자를 하고요. 50%는 조합원들이 나눠 갖고요. 20%는 조합의 운영비에 쓴다는 것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아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심는 조직으로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매개하는 실천. 이것이 그들에게 권리를 가르쳐주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권리형 실천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자, 노인들이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이 빈곤 독거 노인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불쌍한 노인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도시락과 김치를 배달해 줍니다. 근데 최근에는 성공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Successful Aging이라고 하는데, 이 두 노인들은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둘 다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한쪽은 도시락과 김치지만 한쪽은 건강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돌보게 되거든요. 이 노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당신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 아니라 시민이다. 그리고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선배 시민이다.
시민이라는 것은 의무도 갖지만 권리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같이 공부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평택에서 어떤 어르신이 인터뷰를 합니다. 나를 인식하게 됐고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떠올라서 전보다는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성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건강 동아리에서 어떤 것을 그들은 관심을 가졌냐면 내 건강, 당뇨, 고혈압을 어떻게 예방하지?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노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자,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들은 그 체육시설을 조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리스타를 배웠던 노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선배 시민 교육을 받고 나서 야, 우리 이제 이 바리스타의 기술을 들고 우리 대학교 앞으로 가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써붙입니다. 너희들을 우리가 응원할게. 선배 시민일동. 아, 청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죠. 거기 지나가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돌보러 갔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돌보러 올 줄 몰랐다. 지금 현재 13세대 토론을 시작했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얘기할까요?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거든요. 젊은 청년이 이 여성을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했거든요. 그 사실을 보고 어느 치과 의사 한 분이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딸이 셋인데 내 세 딸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남의 자식을 잘 키우지 않으면 내 딸이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눔 1.0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것에서 그치지만 나눔 2.0 그들에게 권리를 가르쳐주고 안전한 세상, 지역사회가 변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실천들을 하는 것. 이것을 저는 권리형 실천이라고 하고 그 권리형 실천이 나눔 2.0이라고 부르게 된 건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할게요. 어떻게 나눔 1.0, 시의 자선의 나눔에서 권리의 나눔 2.0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질문이 달라져야 되고 그 질문들을 제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연극으로 한번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떡하지 내 손? 어떡하지 내 손? 이거 어떡하지 내 손이 곧 뛰고 온 내 손 이거 어떡하지? 왜? 나 다쳤어. 뭐야? 어쩌다 다쳤어? 나 참치깨 뚜껑 따다가 베었어. 헐, 야, 조심 좀 하지. 아유, 내가 진짜 너 평소에 덜렁대는 거 보면 뭔가 평소에 무슨 사고가 나도 나겠다 생각은 했다면 어떡하지 참치캔에 손을 이렇게 다치냐? 네가 무슨 어린애야? 초딩이냐? 어? 아, 바보같이 어떻게 이렇게 참치캔에 손을 다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길래 내가 평소에 뭘 하든지 간에 주의를 좀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야, 너 여태까지 안 다친 게 용하다 진짜. 진짜 좀 그만 좀 해. 나 안 그래도 집에서 엄마한테 욕 한 바가지 먹고 나왔거든. 야, 너까지 나한테 그러지 마라. 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 그러셨는데? 너랑 똑같이 얘기하셨지. 거봐. 네가 777 못하니까 그렇잖아.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냐? 몰라. 그런데 우리 집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야. 나 왜?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왔어.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바탕 하셨거든. 집이 지금 시베리아야. 야, 혹시 너네 아빠가 또 아재개 가셨어? 아니야. 그러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왜? 아니 이게 내 참치캔이 딱 베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은 애 안 보고 뭐 했어? 애 손가락 다치는 동안에. 근데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냐? 알지, 너희 엄마 성격.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당신 닮았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제일 문제야. 맞아. 근데 그러니까 또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어디 그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기준이가 왜 날 닮아? 그냥 촐랑촐랑 대는 게 당신 닮았지. 알지.
야, 근데 이준아 참 이상하다. 어? 아니, 너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매번 네가 서로 자기를 안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네.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아름아, 나 그냥 집 나올까?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실 것 같은데? 오바한다, 또 오바해. 아이고. 아니야.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기회에 내가 너네 집으로 가서 사는 거야. 아니야, 기준아.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 참치캔 따위에 굴복하지 말자. 아니야. 아름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너네 집 가서 사는 거야. 우리 같이. 아니야. 내가 살게는 못 해줘도 밥은 먹여줄게. 가자. 알았어, 가자. 자, 여러분 참치킨 따다가 다쳐본 경험이 있거나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참치킨 따다가 딱 다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조심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 같아. 이놈이 뭐라고 가출을 하잖아요. 퇴근한 아빠가 뭐라 하냐면 애 좀 잘 돌보지.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뭐라고 이게? 그러다 이혼하잖아요. 가출과 이혼의 얘기는 너무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문제를 개인과 가족으로 보게 되면 그들끼리 싸운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죠. 실질적으로 호일처럼 만들게 되면 더 이상 다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었어? 이것이 좀 과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정부가 안전을 외주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충실했다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요. 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지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냐.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어떤 이 디자인상의 잘못된 물건을 다루다가 다쳤느냐. 한쪽은 뭐가 문제냐면 당신의 부주의가 문제고 한쪽은 그 물건이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온통 저상버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도 타고 고속버스도 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봤더니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장애인들은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나도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추석에 또는 설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당신의 건강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당신은 버스로 여행하는 것이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을 당신이 이동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건 거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이라든가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통합교육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수학교를 만들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특수학교를 만들 때 부모들이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들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만들게 해달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한방병원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혐오 시설들은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우리는 그런 실제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장애를 못 느끼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수화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지관에 가도 장애를 못 느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료들이 수화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바깥에만 나가면 장애를 느낀다는 건 왜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수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일까?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일까? 자,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은 당신에게, 당신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질문들은 완전히 다른 결론들을 내리거든요. 첫 번째 질문들은 당신과 가족의 문제니까 그것은 당신과 가족이 극복을 해야 되고
그걸 극복 못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나눔을 베풀 수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의존성에 빠지기 때문이야.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이것을 저는 자선의 나눔, 시혜의 나눔, 나눔 1.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당신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그 사회와 구조와 관계를 변화시킴으로 인해 갖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아플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 권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두 가지를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질문이 달라지면 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실천이 달라지고 실천이 달라지면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의존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독립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사람들은 당연히 저보고 독립적인 사람 아니야?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는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스태프진들이 그리고 PD와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거고요. 저는 거기에 의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 PPT라든가 다양한 사진들도 제가 의존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더 놀라운 걸 보여줄까요? 제 머리. 이게 제가 한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았거든요. 안경 제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거든요.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이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명의 부자가 되는 데는 한 사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건 거죠. 내가 의존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거구나. 오히려 의존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의존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내가 어떻게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 볼까 했을 때, 시혜형, 자선형 나눔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독립적이지 않은 개인이 문제다. 그리고 목표가 뭐가 되냐면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원과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권리형 나눔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그 사회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권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와 권력관계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개입 기술도 달라지는데요. 자선형 나눔에서는 개인을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연민을 갖게 하고 그리고 동정을 갖게 하거든요. 하지만 권리형에서는 시민교육을 통하거든요. 너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너의 권리야.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갖고 제도라든가 구조를 바꿔나가야 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왔거든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벌써 그 조짐은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여성의 이 자살률이 43%나 증가했다는 작년과 2020년 올해가 그런 어떤 그 통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고 빈곤도 더 심각해지고 실업도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코로나를 잘 막았는가 했었을 때 우리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보고 경제 성장률만 따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실업률이라든가 가계 빚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의 사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따지게 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코로나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확실한 것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의존력, 사회적인 의존력을 강화해서 권리형 나눔을 강화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춰선다는 거예요. 너 왜 멈춰서니? 했더니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그래서 영혼을 기다리면서 위로하는 거. 힐링의 인문학이고 힐링의 실천이고 그리고 어쩌면 자녀적인 사회복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인디언은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춰선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지 말을 쳐다보거든요. 말을 쳐다보면 반드시 눈가리개를 하고 있거든요. 귀에는 귀마개를 하고 있어요. 왜? 함성 못 듣게 하려고. 두 번째 인디언은 내 말에다가 어떤 놈이 눈가리개를 하고 눈가리개를 문제 삼으면서 확 벗기다. 이것이 필링이거든요. 벗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필링의 인문학 그리고 필링의 실천, 권리형 실천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인 보편적인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지친 내 영혼을 문제 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문제 삼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나눔도 철학이 있다. 그 철학을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상, 실천, 제도가 달라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이웃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질지 힐링일까, 필링일까? 자선의 나눔일까, 권리의 나눔일까? 자, 이제부터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봅시다.